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가 굉장히 핫해졌죠. 정봉주 의원이 통합, 합당 얘기를 이제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해졌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동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굉장히 이제 판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봉주 의원은 그러니까 정치적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도를 만들고 흥행을 몰고 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예, 정말 정치적인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정봉주 의원이 어저께 뉴스공장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천재적인 사람인데 요즘 정봉주 의원이 하는 얘기만큼 이해가 안 되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하나도 논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제 속내를 얘기했죠.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 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한쪽이 결국 안 찍는다. 단일 후보를. 이거는 유시민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심상정의 사례에서도 다 검증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고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이 흡수통합해서 하나가 돼서 지금 싸워야 된다. 단 몇 프로가 지금 아쉬운 상황이다. 라면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막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는 논리는요, 지금까지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호준 총수가 계속 주장했던 통합 안 해요? 했던 그런 논리랑 되게 똑같죠. 그러니까 저는 정봉주 의원이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딱 이 동선을 봤을 때 그냥 박시영이나 김어준과 뭔가 이렇게 다 정치적인 구도를 다 짜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사실은 뭔가 이렇게 딱 예상대로 이렇게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 뉴스공장 인터뷰 중에서 사실 딱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딱 듣다가 내가 열린민주당을 창당했으니까 내가 깰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산서로 후보로 지금 청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창당했지만 자기가 어떤 걸 받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희생만 했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전 생각이 났다고 해야 되나? 최소한 자기가 그 창당한 그 당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뭐 공천을 받는다거나.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치 자영업자나 정치를 하는 정치 구도를 짜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거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넣으니까 좀 토 나오더라고, 솔직히. 제가 정봉주 의원이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현실적인 얘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한 가지 들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 지지자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존재해야 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쳐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다면 열린민주당이 존재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40%가 넘는 저 대통령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임제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서의 이 단임제 대통령은 한 1, 2년 정도 힘을 발휘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상 대한민국은요. 그냥 계파에 의한 그냥 재상제 정치, 제가 말씀드린 일본처럼 재상제 국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왜 개헌을 못할까요? 개헌을 안 할까요? 얘네들은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은 거야, 일본처럼. 세세트로 해먹는 거. 왜? 자기들이 힘을 다 갖고 있고, 자기들이 검찰이랑 사법부랑, 언론이랑 친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대상이잖아. 대통령은 그냥 꽃일 뿐인 거예요. 한 3, 4년 피는 꽃일 뿐이야. 자기들은 20년, 30년 해먹을 수 있고, 자식까지 다 해먹을 수 있거든. 근데 국민들은 연임제 대통령을 원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개헌을. 계속해서 힘없는 대통령을 독재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장난을 하면서 대통령 갖고 노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국진당과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관계처럼 이렇게 민주당은 이쪽만 공격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자초되고 이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전복되어 가는 이제 쿠데타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요. 이거는 민주당의 조력이나 방관이 없이는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통령은 몇 년 하다 내려올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검찰이나 법원이나 언론은 내가 20년, 30년 저기 국회의원 해먹는데 나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일시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반문의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스피커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민주당을 돕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상황이 사실상 대한민국 쿠데타가 일어났고 대통령은 힘이 없고 지금 레임덕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율 높고 민주당 지지율 높은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지금 2명을 낙마시키고요. 이제는 지가 싫어하는 이성윤 지검장 잘라달라고 그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부탁해서 청와대한테 알리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위란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을 완전히 깔보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상황이 버젓하게 일어나고 저거를 언론과 사법부가 알아서 실드를 쳐줍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아나키 상태예요. 그냥 법치고 언론이고 지성의 종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과연 지성이 존재하는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대 반민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심각한 이제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좀 현타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통령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놨을 때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을 지켜줄까요? 박원순 시장한테 하는 것을 보시면요. 딱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한테 할 짓이에요. 딱. 알아서 여성계나 이런 계파들이 나와가지고 알아서 박원순 다 처리해주죠. 민주당 안에서 알아서. 거리를 두면서 대부 계파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고 여론몰이 해주면서 그 사람을 보내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고 지원해주고 민주당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작은 정당이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있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민주당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 정말 열린민주당이랑 민주당이 통합해야 된다면은 그게 정말로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있다가 통합하는 게 나아요. 열린민주당 어떻게 하는 거 한번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무조건 민주당 중심으로 뭉쳐. 이게 답일까요? 제대로 된 정치인을 앞으로 세우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에 개혁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민주당 대 반민주당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저께 김어준 총수하고 이 정봉주 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많이 느끼지만 정말 김어준 총수이 이제는 정치 자영업자가 다 됐구나. 되게 싸구려 정치 자영업자가 다 됐다. 정봉주 의원의 말은 마치 따뜻했던 커피가 다 식은 커피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창당한 정당의 의미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리고 이 정당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이 정당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도 정치 자영업자나 정말 정치 낭인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어떻게 보면 이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오래 굶어서. 욕망은 많지만 너무 오래 굶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주지 않고 이게 억지만 계속 부리는 거예요. 신비스럽고 마법 같은 얘기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죠. 근데 잔혹하고 잔인하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믿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판타지인지 진실인지 팩트가 무엇인지의 그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무엇을 믿을 건지를 택하는 거는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라이프 오브 파이. 예, 파이 이야기. 이 얀 마텔이라는 캐나다 작가가 30대 중반에 쓴 소설이죠. 이게 맨 부커상 수상작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이안 감독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로 이제 탄생이 되면서 아주 뭐 세계적으로 공존의 히트를 했죠. 그리고 진짜 이 영화를 보면 이안 감독이 얼마만큼 천재적인지, 얼마만큼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여기에 이 파이라고 하는 인도 소년이 원래 집이 동물원을 하는데 정부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과 그 동물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떠납니다.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제 배가 난파가 돼요. 그래서 침몰을 하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파이는 구명보트에 의존해서 극적으로 살아요. 근데 본인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눈을 딱 떴을 때 그 배 안에 하이에나, 다리를 다친 얼룩말, 그리고 암컷의 오랑우탄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약육강식이나 먹이사슬이 존재합니다. 결국 하이에나는 다리가 다친 얼룩말을 이제 물어뜯죠. 배고프니까. 그리고 그걸 본 오랑우탄이 계속해서 이제 난리를 치면서 결국 하이에나가 오랑우탄을 물어뜯어 죽여요. 그리고 그거에 격분한 이제 파이가 그 하이에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배 밑에서 벵골 호랑이가 튀어나오면서 하이에나를 물어 죽입니다. 근데 이제 파이는 살았지만 이렇게 배 안에 맹수 중에 맹수, 가장 포악하고 사나운 굶주림에 있는 벵골 호랑이와 자기 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자기만 먹히면 돼. 그래서 이제 성급하게 이제 배에 뗏목을 달고 이제 호랑이와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파이는 227일간 그 호랑이와 공존하면서 결국 태평양을 건너서 멕시코에 이제 닿는 얘기예요. 근데 멕시코에 닿자마자 그 난파한 배에 그 일본인 선박회사 직원들이 와서 파이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파이가 막 오랑우탄 얘기하고 뭐 호랑이 얘기하고 막 하니까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 보고서 써야 되니까 그냥 믿을 만한 얘기를 해달라고. 오랑우탄이 바나나를 타고 이렇게 수영에 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바나나는 물에 안 든다. 호랑이는 배를 탈 수가 없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한 호랑이는 없었다. 믿을 만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파이가 하더니 사실은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배 안에는 성질 돌아온 잔인한 프랑스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었고 다리가 괴사 직전에 있었던 1등 항해사인 대만인 항해사가 있었고 그리고 엄마가 있었다. 근데 이 대만인 항해사의 다리를 잘라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프랑스 요리사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결국은 다리를 잘랐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는데 미끼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격분한 엄마가 항의를 하니까 엄마를 찔러 죽이고 그 프랑스 요리사가 엄마를 바다에 던졌다.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격분해서 그 프랑스 요리사를 죽였다. 이 얘기가 동물들의 판타지가 아니라 이 현실에 있는 인간의 얘기라면 이 보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인육을 먹으면서 결국 파이가 최종적인 생존자가 된 거예요. 파이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결국은 그들을 사람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동물들로 의인화한 걸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랑우탄은 엄마의 모습이고 다친 얼룩말은 대만인 항해사 그리고 하이에나는 잔인한 프랑스 요리사 그리고 그 리차드 파커라고 불렸던 그 벵골 호랑이는 파이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파이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쓸 얀 마텔 작가한테 물어봐요. 어떤 얘기가 더 마음에 드세요? 당신이 믿고 싶은 걸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오랑우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프랑스 요리사가 그 민주당 내에 숨어있는 그 잔인한 그 검은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빨리 현타가 와야 된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